어머님들께서 제일 중요하신 합격생 말씀드리고 있고요. 합격생 중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애가 어떻게 붙는지, 많이 붙으면 어떻게 붙고 적게 붙으면 어떻게 붙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요 학생 경우가 이제 제가 여러 개의 학교로 붙은 케이스들은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가 5개 학교가 모두 합격을 한 케이스죠. 고대 최초 합격이고 홍대 최초 합격이고 국민대만 예비 1번이었고요. 나머지 학교는 다 최초 합격이 됐어요. 근데 볼게요. 홍대, 국민대, 건대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발표 난 게 국민대고요. 예비 1번이고 그 다음에 고대가 아마 발표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대를 가야지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홍대가 발표 났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고대를 가겠다고 최초의 학원을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들어왔나? 그쯤에 들어왔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해외 학교 성적이 거의 전부 A에 B가 2개, 근데 C가 하나가 있긴 했어요. 그런 상황에 서류를 잘 만들어 왔고 그러면서도 학업 우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받은 상태예요. 근데 고대를 지원하려면 그 이후에 한국 내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내신을 어떻게 체크를 했냐? 1등급, 2등급 받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요. 학교 자체를 어렵지 않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어는 상위권을 받고 국어는 당연히 건대를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국어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만 나머지 과목들의 등급이 3등급, 4등급일지언정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면 받을 수 있는 상들이 있거든요. 학업 우수상 중에도 뭐 무슨 상 이런 학교에서 주는 이런 한국 학교에서 주는 상들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상의 기재사항을 정말 충실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를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나왔고요. 이 학생은 고대 기준으로 저희가 고대는 어학 성적을 항상 내라고 하잖아요. 12년 특례 학생들도 어학이 영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학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생은 토플도 93점인가 받고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어머님들께서 고대 볼 건데 토플 몇 점만 들어와야 돼요 하실 때 제가 90점대를 얘기는 하진 않죠. 105점 이상은 받으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욕심내시는 분들 110점 넘게 받으면 더 좋겠다. 아이비 같은 경우도 39점 이상, 38점 이상 무조건 받아와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고대를 아이비 점수 34점 학생이 붙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실기가 우수해서 붙었던 학생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권으로 그냥 지원하는 편안한 아이들의 성적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성적을 갖고 해외 학교 관리가 잘 되고 토플 성적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학생도 맥스 기준으로 입국했을 때에 지필고사가 2학년 후반에 왔으니까 그때 지필고사가 상위권의 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거의 입시 막판 두고 한 달 정도 홍대 영어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성적이 쭉 올라간 학생에 해당이 돼요. 이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왔던 이 친구 2023년도 고대 국민대 기준으로 합격생을 보여드리려고 이 친구를 가져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의상 디자인학과랑 고대 디자인 조형학부로 붙었어요. 죄송해요. 시각 디자인학과랑. 그러니까 그 전년에도 고대 디자인 조형학부랑 의상 디자인학과랑 붙었어요. 그 학생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왔던 친구고 이 친구는 23년도에는 일본에서 왔던 친구인데요. 두 학생 모두 고대를 가긴 했어요. 보면은 이게 신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고대를 들어가도 CD과 전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서 워낙 원했던 학교기도 했고 해서 디자인 조형학부에 들어갔는데 이 전년도 22학번이었던 친구는 의상 디자인을 되게 하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막상 의상 디자인 그리고 고대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게 많은 고민이 생겨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의상 디자인과랑 고대랑 붙은 22학번 학생은 제 기억에 아이비도 42점이 넘었던 친구예요. 거의 그냥
만점을 다 받아냈던 친구고요. 그리고 토플도 꽤나 잘 받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홍대 지필고사 때문에 지필 학원을 연결해서 보냈었는데 자기가 딱 한 번 다녀보고는 내가 이 정도 지필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붙었던 케이스가 있고, 지금 요 23학번의 친구는 시각디자인과랑 디자인 조형학부를 다 합격했는데 이 친구는 일본에서 왔고 학점이 되게 좋진 않았어요. 이 친구는 이거 이외의 학교는 가천대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대는 아예 영어 때문에 지필고사 볼 생각도 안 하고, 그 디자인 조형학부의 서류도 일본어 능력으로 봤을 거예요. 영어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기타, 이 이전 연도의 국민대나 기타 학교들 같이 합격했던 케이스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면접 수업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조금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국민대 기준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머님들께서 다른 설명회 때 제가 항상 같이 보여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을 건데요. 이제 6월부터 시작하는 면접에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수업이 병행이 돼요. 홍대 때도 국민대 때도 모두 이론 수업이 병행이 되고요. 거의 비슷한 이론이 진행이 되죠. 다만 국민대는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대는 과연 이 현대 사회가 디자이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요. 앞으로 디자이너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디자인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주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돼서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국민대학교도 면접시험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요. 인원상 오전, 오후로 나뉘면 이 트렌드에 맞는 문제는 보통 오전반에서 나오더라고요. 오전반에서 나오면 덜컹 그 오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쑤시개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이쑤시개라는 물건에도 디자인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좋은 디자인이고 무엇이 나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출해놓고 그냥 툭 던져서 끼워 넣는 문제들, 그냥 여분으로 남겨놨던 문제들, 그냥 지금 생각하는 문제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봤던 내 눈에 보였던 것들 중에 가장 디자인적으로 해석이 잘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그냥 툭툭 던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오는 면접 시험을 봤을 때가 우리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런 문제들은 면접 시간 안에 충분히 준비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고요. 가장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국민대학교가 요구하는, 시대가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디자인을 요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애들한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이건 사실 답은 없지만 나만의 지론을 펼쳐가는 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 면접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줘요. 이어지는 내용이 점점 너무 이 수준이 높아져요. 학생들이 예전에는 디자인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은 작가가 예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것들이 예술이에요. 이렇게만 조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 예술의 영역에 디자인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디자인에 예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교양으로서의 예술과 디자인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예라는 것이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해소되면서 작가들이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공예과에서는, 그리고 이게 과연 인간의 삶의 형태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교수들이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을 단답형으로 외워서는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마다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예술과 디자인을 별개로 놓고 보는 친구도 있고, 이 예술 안에 디자인을 포함시켜서 보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자기 지론을 잘 만들어 놓은 학생들이 변화된 질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형된 질문에도 툭툭 내던질 수 있는 소스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면접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6월 달부터도 될 거지만, 지금부터 해외에서 있는 친구들이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일단 이런 면접 문제나 내가 좀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 학과별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의 구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학교마다 무엇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점점 더 이 분야가 넓어지는 미술이 이제 어떤 영역까지도 예술의 영역이고 미술의 디자인과에 들어와 있는 영역들인지를 계속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요. 이 과정이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 이제 6월달 면접부터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은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6월달 면접에는 이러한 이론 수업을 아침 9시 반이랑 9시 수업이랑, 그리고 저녁에 뭐 11시 수업, 이런 식으로 줌으로 송출해주는 수업으로 열어둘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그 수업을 자율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오가는 길에 내 머릿속에 계속 이론 수업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뭉게뭉게 생각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에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떠한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그냥 쭉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랬어요. 그리고 선생님 나는 이래서 이 대학을 갈 거예요. 그리고 난 나중에 뭐를 하겠어요를 계속 길게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토론으로 그래 넌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라고 그냥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친구라면 사실 면접장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외워서 따박따박 말하지 않아도 이 내 머릿속의 개념과 내 머릿속의 사고방식,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메이킹 해놓겠다를 먼저 준비한 학생들은 면접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홍대와 국민대가 동시에 면접이 진행될 거고, 홍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미술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홍대 문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의 문제는 현대미술이나 브랜드에 대한 문제가 홍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미술사 문제를 막 암기도 시켜보고 외워서 얘기도 하게 해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만 보면 사실. 근데 그 이전의 문제와 간혹 아직도 홍대 본교가 이제 일반 수시 애들의 시험을 볼 때 오전 오후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미술사가 필요한 문제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단 1%의 변수 때문에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 수업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료도 나가고 설명도 나가고 영상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국민대, 앞서 얘기하던 국민대 면접 들어가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오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지난 포트폴리오 쇼 때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 내용이고, 대부분 국민대학교는 들어가서 자기가 받았던 공통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학과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이 학과가 왜 다른 학과랑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AI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이 CD과랑 동일시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과를 특별히 지원을 한 이유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학과예요. 그런 게 몇 개 있죠. AI 디자인학과 그렇고요. 자동차 운송, 내가 공업과 자동차 운송을 선택했을 때 여기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확실한 이유,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 그렇고요. 조금 애매하게 애둘러서 갈 수 있는 게 이제 공간 디자인이나 공업 디자인, 그리고 시각 디자인도 그래요. 너무 많은 애들이 시각 디자인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준비가 될 거고, 공예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공의 특색이 다르게 있지만 사실
그 두 학과를 동시에 면접을 준비해도 어렵지 않을 정도의 질문이 나와요. 공익과에서는 그렇게 면접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 친구도 성적이 좀 안 좋았던 친구죠.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성적이라는 게 지필고사, 홍대와 모든 학교들에 이제 포기하고 국민대만을 목표로 했던 친구고, 이 친구도 고대도 같이 지원을 했는데 아까 봤던 홍대, 고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붙은 학생한테 밀려서 고대는 불합격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공간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입국을 하면은 이제 한 대부분 기출문제를 한 30개, 40개 정도의 학생들한테 줘요. 면접장에서 한 번이라도 교수님의 입을 스쳤던 문제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질문으로 받았던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다 던져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저희랑 같이 구글에다가 공유를 해서 아이들이 답변을 상시적으로 계속 달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다 읽어보고 피드백을 오른쪽 화면처럼 주고, 그럼 학생들은 다시 구글에서 그걸 계속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면접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게 돼요. 왜냐면 텍스트로 해놓은 거를 글로 읽으면, 텍스트로 아무리 잘 정리된 것도 글로 읽으면 아이들은 또 면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다시 해보고, 아, 너는 이런 건 말할 수 없는 아이구나. 그럼 이런 말로 바꾸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12년 특례여서 12년 전형으로 대학은 가는데 홍대 회화과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 장애가 있어요. 이게 발음 장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사 단어를 다 펼쳐놓고, 면접 시간에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 펼쳐놓고 이거 순서대로 발음해봐. 이렇게 해서 그 아이한테 다 발음을 시켜봐요. 그러면 이제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는 내 발음이 나오고 어떤 단어는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미술에서 쓸 수 있는 조형 언어들 중에 이 친구가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골라줬어요. 네가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거야. 너는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너를 설명해. 그리고 네 작업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들을 써.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대본을 써서 가끔 보면 그래요. 대본을 써놓으면 대본 됐으니까 이제 혼자 연습할게요 선생님,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집에서 막 혼자 연습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본을 갖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해 봤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대본을 화면에다가 공유를 시켜놓고 작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대답해보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키워드만 추출해가지고 이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해봐. 다 대본 보지 말고 요 내용만 갖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면접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이 친구도 홍대 국민대 같이 붙었던 친구예요. 아주 똘똘했던 친구고, 이 친구도 공통문제에 대한 답변 23년도에 그랬네요. 23학번에 디자인의 긍정적 역할. 디자인의 긍정적인 역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따닥 붙이기 나름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이 툭툭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쑤시개 디자인, 이런 케이스고요. 사실 뭐 챗GPT, 인문학적 디자인, 미래 디자인, 이거는 준비를 이미 충분히 너무 해서 면접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기준으로 이런, 이제 제가 입시 요강 발표나고 나면은 전년 기준의 내용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합격 기준이랑 이 내용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동양학과예요. 보통 1대1 면접 같은 경우는, 1대1 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합격을 해야 돼요. 서류가 조금 불충분해도 합격을 해요. 근데 원서상에 항상 구석에는 불안한 말이 항상 써있죠. 학과가 미달일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도 내가 학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한 구석에 써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동양학과가 저희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1대1이었고요. 예, 이렇게 지원했는데 불합격했어요. 특례 학교 6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이 친구가
서류가 안 됐던 친구여서, 서류가 좀 날짜상의 문제가 있었던 친구여서 한두 개는 서류상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1대1이어서 이제 면접도 그렇고 영어 준비도 그렇고 조금 방심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어떤 요인으로 떨어졌는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영어 점수가 너무 불충분했고 면접이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1대1 지원이어도 떨어질 수 있다. 요거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 디자인학부 55명 요거 봐주셔야 돼요. 그 전년보다 늘어난 인원수고요. 늘어난 인원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어디서 어떤 애들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초반에는 홍대가 외국인이랑 중국인을 포함한 이 외국인이랑 12년 특례를 같이 뽑았거든요. 그때 제가 최대치를 봤던 게 68명이었어요. 지원자 수 68명까지 지원했다? 와, 외국인이랑 12년을 합쳐서 이렇게나 많이 봤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 모집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어느새 점점 12년이 늘더니 이만큼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올해도 한 학생이 이제 12년인데 해외에서 포트폴리오 준비를 못했다가 이제 입시가 다가오니 미대를 병행하고 싶은데 홍대만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붙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케이스만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기엔 상당히 위험한데 어쨌든 그렇게 붙기도 하고 또 실기랑 또 수년 동안 면접 준비를 하고도 떨어지기도 해요. 어쨌든 지원 모집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조금씩 떨어진 학생들도 발생하고 있는 게 홍익대학교의 면접이에요. 제가 이제 중복 합격된 애들이랑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화면을 열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최초 합 기준은 아니에요. 위에 두 줄은 요게 이제 최종 합격, 최종 추가 합격까지 들어간 거. 국민대학교가 이때가 저희가 9명 중에 6명 합격했는데 2명이 늘었죠. 이때도 아마 의상디자인과 홍대 중복 합격 학생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조에서 넘어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1년 전 일이라 1년 반 전 일이죠. 근데 보시면 특이한 게 이때는요 홍익대학교가 안 빠졌어요. 홍익대학교가 최초 합격한 데에서 추가 합격이 단 한 명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갔어요. 올해 제가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아까 한 명 빠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과에서도 성균관대 의류과로 빠졌고요. 그리고 국민대 의상디자인과 학생이 홍대로 넘어갔고 뭐 이런 케이스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제 5학교 다 최초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 지난 포트폴리오 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신 딱 버리고 1학년 2학기 때 들어왔기 때문에 버려야죠. 한국 내신을 챙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영어랑 국어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필고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국제학교 다녔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꽤나 잘했죠. 여기에서 제가 이 학생을 가져온 이유는 세종대 때문이거든요. 세종대가요 영어만 지필로 봐요.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가 이과에 들어가 있죠. 이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인문계열 지원을 하다가 학교가 서울 밖으로 넘어갈 것 같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세종대를 좀 보게 되는데 이때 영어 성적이 매우 높아요. 홍대 붙는 학생들도 세종대는 영어 100이거든요. 영어로 세종대를 떨어져요. 홍대 붙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 친구가 세종대를 붙었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어떻게 붙었냐 보면 홍대는 지필학원에서 항상 1등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항상 1등.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영어 수능 항상 100점 만점 받는 학생 이런 경우에 볼 수 있는 게 세종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머님 홍대, 국민대, 건대 붙이는 것보다 세종대, 한성대 최초합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가천대 최초합이 더 어려워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대 최초합 9명 뽑죠. 미대에서. 가천대 최초합 5명 뽑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히려 아래쪽 학교를 지원할 때 더 최초합은 어렵다.
어차피 홍구권 한 번에 못 붙는다면 미대는 예비 합격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올해 다 붙은 친구예요. 6개 학교를 다 붙었는데 되게 안타깝죠? 여기 보시면 건대만 최초합이 있어요. 건대 시각장애과만 최초합을 했고요. 다 추가 합격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큰 고문이죠. 숙대도 추가 합격이었고 홍대 서울도 추가 합격이었어요. 근데 홍대 서울에 추가 합격됐던 게 아마 홍대를 붙었던 저희 학원 아이가 그대로 빠져서 거기서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친구는 베트남에서 넘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트남에서 아마 1학년 2학기쯤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친구예요. 지필학원 정말 2년 동안 콕박 열심히 다니고 정말 성실하기로는 정말 이럴 데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비 합격으로 붙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아요. 그 12월까지 12월 20일 이후인데 그때까지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합격해서도 홍대 서울을 붙고 그렇게도 국민대를 붙는다 라고 마음을 조금 다잡으시면서 가야 돼요. 그 전년도에 이렇게 최초 합격을 홍구권을 다 붙어버리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이런 학생도 덕성여대는 떨어집니다. 제가 아래 학교들이 붙기 더 어렵다는 게 그런 이유예요. 홍구권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잘하고 면접 잘하고 집필 잘하면 되는 학교지만 덕성여대가 서류 전형이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지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 이 친구는 성신여대도 추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 보시면서 입시를 진행을 해 가셔야 돼요. 홍익대학교 신청 면접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지난번 저희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지난번 포폴쇼에서도 보여드렸어도 아마 뒤에 시간을 쫓겨서 막 넘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대가 최근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미술사적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현대미술 이전의 미술의 미술 사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알 건 없이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너무 보는 사람들이 뭔가 보는 사람에게 뭔가 불편감을 주는 요소이구나 라고 딱 느낄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홍대 문제는 이 전년도의 문제의 흐름을 약간씩 가져가기 때문에 홍대 교수님들이 한 7, 8년 전부터 좋아했던 경향이 초현실주의고 그리고 그 초현실주의에서 발전돼서 대페이지망이라는 것까지 발전을 해왔죠. 대페이지망에 대해서도 한 2,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론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만도 면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내 설명을 잘하느냐. 그리고 가끔씩 이 정도의 주제가 나왔으면 존뮤익 같은 경우는 모르는 아이들이 좀 있었지만 적어도 서도 정도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미술을 준비했던 아이들이라면 다 알고 가거든요. 이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임해도 되는 게 홍대 면접이에요. 아이들은 걱정을 하지만 선생님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낸다. 그리고 이거는 붙을까 떨어질까 무서운 거지 문제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면접이 준비가 될 거예요. 이거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여기서 그래서 이걸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래요? 뭘 해볼래요? 까지 발전된 질문들을 계속 나아가면 되고요. 홍대가 좋아하는 거죠. 홍대가 너무 좋아하는 시대에 따른 미의 기준. 그리고 비너스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많이 나왔죠. 비너스 문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권오상의 작품,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인간상이 어떻게 깨부셔지는지, 기존의 아름다움에서 어떻게 탈피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풀어놨지만 아이들은 이것들을 제각각 자기들의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의 기준, 여성의 미의 기준, 남성의 미의 기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풀어가요.
한 두세 번 이미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같이 영상을 쭉 보여드리는데, 홍대가 아주 학교의 위상보다는 너무너무 속상하게 A4지를 주죠. 아이들이 A4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도화지에 사각사각 하는 이 느낌을 다 떨쳐버리고 매끄러운 A4지에 미끌 스케치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들 다 아시는 그 잠자리 톰보 사비연필을 주지 않죠. 더존을 주죠. 더존 사비연필을 주면 이거는 사각할 때마다 뭉글뭉글 이렇게 마치 폰테로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까만 가루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드로잉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킬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A4지에다가 손 그려, 발 그려, 얼굴 그려, 다시 그려, 이거 그려, 저거 그려. 왜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똑같은 걸 계속 보고 그려야 돼요? 일단 손이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두 작품 모두 시험장에서 이렇게 스케치는 됐지만 시험장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려진 그림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잘 그렸겠죠. 22분 안에 저걸 다 저렇게 완벽하게 스케치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왼쪽의 작품 같은 경우는 뭐 미의 기준, 남성성, 여성성 뭐 대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학과 붙었거든요, 이 친구가. 왜 이거예요? 할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친구가 자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인간의 정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그 외관이 가지고 있는 미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는 인간의 외적인 걸 그리지 않고 내가 가지를 뻗고 펼쳐나가는, 내가 펼쳐나가고 싶은 이런 인간 내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망치로 이제 오른쪽에 뇌에 있는 그림 보시면 망치로 뇌가 있고 입술이 있고 갈비뼈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덩어리, 돌덩어리로 있죠. 그걸 망치와 못으로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타고난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간다 라는 것을 표현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도 포트폴리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10점을 진행하는 동안에 포트폴리오 10점이 나오는 과정에 수도 없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력을 익혀갈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 국민대학교 면접이 끝나고 나서 홍대까지 계속적으로 드로잉 수업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겨울 면접을 듣고 드로잉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저 정도의 드로잉이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가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걸 20분이라는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걸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을 때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지, 그게 문제지 학생들이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이 정도의 그림을 못 그려갈 실력으로 시험장에 가진 않아요. 그 연습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입국을 하면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면은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여성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인간의 아름다움을 어떤 선에서 찾을 거지, 외적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들을 그리는 케이스, 이렇게 그려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또 나의 기억과 내 생각 속에서 있는 내용들의 혼재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가끔씩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시험장에서 주제는 받았고 내가 뭘 그려야 되겠는지 모르겠고 이거를 자기가 했던 포트폴리오 10점 중에 한 작품과 잘 연결을 시켜요. 아, 나는 이런 작품을 했었지. 그 작품과 이 주제와 이렇게 연결될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가 해왔던 작품들 중에 하나와 지금 받은 주제와 잘 연결을 해서 만들면 또 새로운 작품을 아이디어 스케치 한다고 생각하고 홍대 시험장에서 준비를 해봐라. 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교수가 원하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교수는 그 원하는 흐름을 갖고 있을 거고요. 홍대가 그렇죠. 홍대가 이런 심층 면접으로 바뀐 첫 해에 아이들이 면접을 보는 면접장에서 교수님들의 질문이, 추가 질문이 이러한 요구사항, 왜 이 말을 안 하지? 너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안 느꼈지? 라고 2번, 3번 질문하는 걸 학생들이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패턴을 주고 이 공간 안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스케치를 하는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2번, 3번 질문을 받다 보면 내가 잘못 푼 건가? 교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홍대 교수님들은 이런 문제를 줄 때도 분명히 자기 흐름을 갖고 가거든요. 이렇게 뽑아가겠지. 당연히 이거겠지. 그런데 그거과 다르게 했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또 이걸 또 나만의 논리로 다시 펼쳐서 지론만 잘 펼쳐간다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면접이 진행이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냥 어떠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려내는 거, 나의 상상을 한번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면 내가 해봤던 수많은 작업들, 수많은 스케치들과 연결고리를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평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할 때 홍대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 A4지에 그릴 수 있는 드로잉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많은 드로잉을 해보게 하거든요. 만화적으로도 그리게 해보고 실제 사람을 그리게도 해보고 크로키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필력을 늘려나가는 거죠. 다소 지금 이렇게 스케치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발상가 표현이나 이렇게 한국 입시를 할 때 하는 하도 뜨는 모습이랑 비슷한데 한국 입시 할 때 하도를 보통 한 40분에서 50분도 떠요. 학생들이 그 시간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큰 도화지의 그림 저희는 많이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A4지를 주고 작게 축소해서 그리는 거, 작은 화지에다 밀도 있게 그리는 거, 이런 연습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기출 문제들이에요. 네, 그것들이고 그때 나왔던 것들에 이제 중복되는 문제도 보여드리려고요. 아래 문제에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인데 이 문제 왠지 작년에 나왔던 여성성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죠. 아래 문제를 풀었다라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맨 아래 거 보시면은 어떠한 현대미술의 어떠한 상황의 주제를 주고 이걸 가지고 너의 작품을 만들어 봐라. 네,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은 내가 같은 패턴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런 구도로 나갈래. 이 주제, 저 주제, 저 소재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할래 하고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제를 주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되고 이 작품을 이해해야 되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작품을 풀어나가면 되고 이 위에 문제 한번 보시면 시대별 양식을 표현한 작품들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대별 양식.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풀어졌는지 요 문제 정도만 봐도 조금 미술사를 알고 푸는 게 좋죠. 근데 벌써 이것도 2년이 전의 문제예요. 지금은 이렇게 미술사를 끼고 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술사를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에 문제와 이어져서 드로잉하는 문제들, 대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구성을 잡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펼쳐지는 건지 설명하면 되는 문제들. 동일하게 반드시 지켜줘야 될 거는 대상을 보고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포트폴리오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잘못 그린 곳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잘은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을 그리는데 코가 삐뚤어지거나 눈이 삐뚤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돼요. 지금도 장화를 그리는데 장화가 여기가 비율이 안 맞는데 투시가 안 맞는데 이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저희가 다 미술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나만 모르지만 봤을 때 이거 뜻이 틀려, 여기 이렇게 틀린데 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머리에 이게 생각이 한번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말하는 내내 그것만 보여요. 어머님들 가끔 뭐 외출하셨는데 옷에 뭐 딱 묻어 있으면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만 그게 계속 보이잖아요. 학생의 그림 안에서 교수 입장에서 이거 투시 틀린 걸 보고 나면 보는 내내 학생이 설명하는 내내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조건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반드시 형태는 잘 그려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 두루마리 휴지를 쌓기도 하고 컵을 쌓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계속 스케치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세 가지 면접으로 나누어지지만 학원에서는 일반 면접은 포폴 면접과 심층 면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 하던 일반 면접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6월달 중순부터 포트폴리오 면접을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미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주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7월 둘째 주까지 이 면접 문제를 풀어요. 이 면접을 해결을 해요. 그러고 나면 아마 홍대 영어 지필고사 본 다음 발표가 국민대 시험 보고 한 열흘 아니면 일주 정도 세간에 날 거예요. 그때 발표가 나면 그때서부터 발표 난 다음에 1단계 발표가 난 다음 날부터 딱 3주거든요. 그 3주 동안 심층 면접을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 면접의 시작은 6월 중순이에요. 6월 중순에 수업 시작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월 중순에 공지는 될 거고요. 6월 초에 입시 요강 안내 설명회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면접 문제를 연습을 시킬 거고 그 아이들이 집에서 12년이에요. 포트폴리오 다 했어요. 3년이에요. 지필은 온라인으로 밤에 듣는데 학교는 열심히 안 다녀요. 학교는 뭐 내신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서 시간이 붕 뜬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화지 펴고 아니면 A4지 펴고 스케치북 펴고 이런 드로잉을 그냥 계속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연필 하나 들고 지우개 하나 들고 형태로 그리는 연습, 스케치를 계속 채워가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해왔으면 좋겠고 홍대에서 보여줬던 수없이 있는 기출문제, 이런 기출문제를 보고 드로잉까지 풀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지만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금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면서 뭘 그리고 싶다,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정도만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미술 작품을 찾아보다가 이 작품이랑 왜 다르지? 나는 이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어? 뭘 해보고 싶네? 이런 정도의 연습만 하고 와도 나중에 드로잉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지금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3년 등대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지필이에요.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저희 전임 선생님들이 다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일정 맞춰서 진행을 해서 끝내면 되고요. 그리고 3년 특례 학생들은 지필고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6월 초에 입시 요강이 발표 나면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때부터 나 입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12년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뭐 IB 파이널이 5월 초에 있다 그래도 5월 초부터죠. 그거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수업 다 끝나고 혼자들 각자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년 특례 학생들은 그냥 집에서 계속 드로잉 하면서 자료 찾아보면서 좋은 작품 눈에 많이 담아놓고 조심해야 될 게 좋은 작품을 눈에 담아둘 때 항상 적어도 이 작가가 누군지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작품을 봐서 이 작품 좋네 하고 다음에 이런 작품을 봤어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봤어요라고 할 때 내가 그 작가 작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저희가 모의 면접할 때 분명히 이 학생이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 좋다. 그거 이렇게 가보자.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 해서 그 작품 말고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을 찾아보자 했는데 누구 작품이니? 몰라요. 너 지금 누구 걸 보고 얘기한 거니? 몰라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디 인터넷에서 봤어?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찾아와봐. 못 찾았어요, 선생님.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자료를 보고 좀 좋은 작품들을 눈에 많이 담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목과 혹은 작가 이름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거나 아니면 화면 캡처만 해놔도 요새는 그 캡처한 이미지만 있어도 이미지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머릿속에 혹은 내 마음속에만 담아서 막 덜컹 와가지고 설명하고 선생님한테 막 추측해내게 이렇게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2년 학생들은 그렇게 이미지 찾고 드로잉하고 포트폴리오 마무리하는 시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6월달에 입국을 하면 됩니다. 입시까지 지금 이번에 전달 드릴 때도 카톡방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입시 요강 발표 설명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면접반 개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방에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 공지가 되니까 그 일정 맞춰서 잘 입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항상 떨리는 입시를 하고 있지만 항상 거의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해주고 있고 들어오는 학생들 또 준비하는 선생님들 너무 충실히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좀 잘해야 된다의 문제지 못할 거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판단이 안 서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너무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냥 불안하시죠. 그럼 마냥 불안하시면 불안을 잡으시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걸 잡으세요. 마냥 불안하니까 내신 챙기라고 아이들을 쪼시고 갑자기 마냥 불안하니까 현지에서 안 다니던 막 학원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냥 불안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전임 선생한테 원장한테 막 여기에 저기 계속 보내보시고 그리고 막 카페에도 막 올려보시고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요. 이미 올해 입시할 친구들은 모든 게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학생이 그냥 차분히 나머지를 마무리할 수 있게 그리고 어머님들은 서류 준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와 조금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까지는 제가 유튜브 송출로 들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줌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면 다음 입시요강 설명회는 조금 더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유튜브 설명회 하면서도 채팅방을 열어놓고 이렇게 여기다 성함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어머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열어놓는 건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아직은 줌으로 할 때보단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줌으로 하면 조금 더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요강 발표 설명회 때부터 정말 중요한 이제 우리가 진짜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줌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설명회 때 뵙고 입시를 잘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면접에 대한 안내 그리고 면접 수업 한 15분 이상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면접 수업 언제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6월 중순에 시작할 거고요. 그때 다 공지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입시요강 발표 내는 근황 보면서 그리고 입시요강 발표 나오면 분명히 날짜 겹치는 거 생기고요. 또 변하는 거 생겨요. 근데 제가 올해 들었던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올해도 경희대랑 홍대랑 집필 날짜가 같겠죠? 이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 3년 동안 같았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질문을 하시면서도 이게 이 선생한테 나올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닌데 질문을 하세요. 불안하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입시요강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강 발표 나면 보면 되고요. 요강 발표 나면 시험 일자가 겹쳤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 막 수도 없이 나와요. 선택해야죠. 선택해서 보거나 안 보거나 이 학교를 보거나 안 보거나 그리고 한 학교를 못 보게 되더라도 두 탕을 뛸 것인가 선택하셔야죠. 근데 답이 너무 뻔한 것들을 막 고민하고 계세요. 막 며칠씩. 그러고 그런 일로 제가 통화를 해봐도 한 20-30분 통화를 하게 돼요. 막
필요 없는 질문이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머님들의 간절함이 너무 커요. 너무 간절하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답이 여기서 우리의 통화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남은 기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조금만 차분하게 학생들 이런 불안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엄마의 불안을 학생에게 들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생이 열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6월에 입국하시고 그리고 혹은 7월까지 입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입국하셔서 저희 면접 수업 잘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드릴 거고요.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항상 없으시죠? 네. 종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 카톡으로 또 넣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6월에 입국하셔서 입시 즐겁게 준비하면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